발표해 주실 우리 김영석 차관님 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공직을 마지막으로 통일부 차관으로 마치시고 그 전에는 통일부 대변인도 하셨습니다. 인물이 흔하지 그리고 현재는 우리 대인대학교 총무교수님이시니까 김정무원 통일정책센터 소장님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민 교수님 소개합니다. 우리 창의 미래인재대학 교수이시면서 김정무원 초국경연구센터 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승환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코치일보 대표시면서 우리 DM연구원 연구위원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약 한 20분씩 발표를 하시고 발표를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대결 주제에 말씀하시고 질문이라든가 코멘트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석 차관님으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이제 2017년 6월 1일부터 공직선을 마감하고요. 2019년 2학기부터 대진대학교 와서 교양 과목 하나 맡아주시면서 김정환 부장님 그리고 우리 박영민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적경 지역의 발전 그리고 또 한반도 우리 평화적인 관련돼서 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DMZ 연구원 첫 세미나고 그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들 참석하셨고 그게 이제 제가 첫 주자를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을 본의 아니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한반도 정세 전망 및 DMZ 평화 지대화 방안이라고 해서 정세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틀과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연말에 있었던 전형회의나 그 다음에 또 8월 옆에 있었던 이제 우리의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친서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북한이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료는 일단 유인물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처음에 대외 전략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날 찾아보시고 들어가는 날 1번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취한 위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3대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 위기인데 왜 안보 위기냐? 과거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었고 지금 이제 2017년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을 해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을 이제 비핵화시키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이제 떠안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했지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 내에 있어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그 세대 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국제사회와의 그런 대응에 있어서의 그 갈등 때문에 이제 북한이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정치 체제로 성장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그런 북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 위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이제 4일이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고심어린 그런 이제 그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자극적인 새로운 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자신들의 미래에 있어서 지금의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내부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한 의지에 대한 위기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에 대한 거는 그냥 뭐 자식이 부모를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제 공양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에 그런 그 부분은 규범적인 이제 질문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은 이제 그러한 효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통일 문제도 통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규범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다들 통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통일됐을 때의 기용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북한이 이제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하고 이게 통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이제 많이 약화됐다. 그리고 신세대의 경우는 뭐 과거에 지금 이제 소위 60대 이상 특히 또 이제 6.25 전쟁을 경험하고 이북 이제 이 고향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통일에 대한 그 열망 이제 이런 부분은 신세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 말에 의하면 이제 남북한이 용부분단된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우려가 있듯이 이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에서 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이제 목표이죠.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영향을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 있어서 이제 보수와 진보 간의 그런 논란 때문에 이 통일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인도한데 그런 추진이 어려운 게 이제 현실이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한반도 정세 역할자 입장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반도 정세를 보시면 저는 이제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다급한 일에 남과 북의 시흥성수가 이제 한판승을 걸고 그리고 주변국 미중 일러가 이제 관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제 힘과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북한이라는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이제 잘 파악을 해서 그걸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변국하고도 이제 잘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우리한테 어려운 것은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냉전 구도 그리고 지금 신냉전 구도로 하는데 신냉전 구도는 거기에는 서로 협력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제 서로 이제 긴장과 그다음에 갈등의 그런 부분이 여전히 생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제 남과 북이 뭐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서 이제 서로 하나를 합치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냉전 구도의 역학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특히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최대의 압박과 외교라는 표방하에 이제 그 한반도 정책을 하고 있지만 사불 정책 중에서 이제 밑에 보면 유사시에 18선 이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과 북의 분단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점을 시사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는 아주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1대1로를 추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이루려고 이제 희망을 하지만 과연 그게 곧바로 한반도 통일로 가느냐라는 것은 이제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러시아의 경우는 러시아도 강력한 러시아 교육을 제거한다. 즉 러시아의 이제 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신동방 정책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의 기본 이제 그 경제의 그런 중심 이제 자원이 에너지인데 에너지의 최대의 소비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을 겨냥해서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제 북한 채널을 통한 이제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의 안정을 이제 도모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과연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이걸 그대로 용인할 거냐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일본의 경우는 강한 분쟁을 가진 이제 보통 국가
이제 활용하는 측면도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한반도의 안정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한 간에 이제 아무리 이제 서로 협력을 잘한다 하더라도 미중 밀러의 이제 각각의 그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그 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제 쉽지만 않다라고 이제 잠시만 이제 소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반도 현재 정세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북한의 뭐 대내 전략, 대외 전략 중에서 우리가 가진 전략이 대외 전략이고, 대외 전략 속에는 이제 대남 전략과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북한이 2018년 이후 어떻게 보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의 장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2018년 이후에 한반도 정세를 보면 이제 엄청난 속도를 보였죠. 정상회담도 3차례 했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2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이제 5번 했죠. 그리고 이제 국내 간의 정상회담도 1번. 이런 식으로 엄청난 속도감을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남북 문제와 북미 관계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서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거. 과거에 보면 이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이제 부시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그 북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2007년에 2차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부시 정부가 이제 이 정책을 변화해서 이제 북한과 뭔가 적극적인 그런 이제 관여 정책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 우리의 그런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이게 남북 관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제 그러한 엇박자의 현상을 보는데, 이번만큼은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즉 대한민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이제 북한의 위가 북한의 이제 비핵화 부분이고, 밑에가 이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순환, 이런 문제인데, 이 두 가지의 이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미국은 한쪽으로는 먼저 이제 북한이 그 윗부분인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만 이제 아랫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북한은 그게 아니다.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 이걸 확실히 제공해야만 이제 윗부분, 비핵화 부분을 이제 완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2018년의 경우는 이제 동결과 그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핵물질 및 시설 신고 및 이제 사찰 폐기 및 검증에서의 일부분, 그러니까 즉 영변이라고 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폐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평화 협정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이제 입장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작년에 하노이 회담까지. 그런데 미국은 그건 안 되겠다. 이제 이 윗부분 자체가 모든 게 다 돼야 되는 거고, 밑에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이제 이제 작년 2월 하노이 회담까지 갔다가 이제 작년에 10월 소콜롬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안을 줄 수도 있겠다. 일종의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던 스냅 때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들어갔던 부분은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전선언, 그리고 또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또 이제 섬유라든지 석탄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그 조건부 제재 해제, 이 여기까지 이제 미국이 갔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였죠. 이것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 못 믿겠다. 이거 뭐 이제 말이 이제 계속 강과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계속적인 추가 제재를 하고, 미국이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입장 자체가 이제 제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못 믿겠다. 즉 새로운 셈법을 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연말 시한을 제시를 했고, 그 연말 시한이 이제 지나가면서 미국이 입장대로 놓치던 거죠. 그러니까 연말 시한이라는 것은
북한이 설정한 거지 미국이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부득불 새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까지 이제 그 북미 간의 협상이 이제 꼬이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연말 시한을 두고서 12월 28일부터 이제 31일까지 4일 동안 이례적으로 중앙위 전원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각 지역의 기관 기업소 행정기관에 이제 임원진들 약 1,000여 명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북한의 대외 그 이제 환경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정한 거죠. 그래서 정세 평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제 장기적 대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미국에 의한 제재와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자력 갱생을 해야 되는 그런 대기를 구조다. 라는 식으로 정세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전술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선 농업 부분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다 통일적 지도를 하고 내각이 책임 있게 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 국가 산업주의 또는 사회주의 산업이라고 해서 계획 경제에 따라서 보다 더 이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이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자력 구강하자.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이제 정면 돌파전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그런 압살 정책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자의적 차원에서 전략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거고 이러한 전략 무기를 어느 정도의 그 폭과 심도로 할 거냐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미국과의 대화에 그런 부분 여러 이제 그런 이제 그 입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우선 첫 번째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미국의 입장은 이제 과거 특히 핵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90년대 초반부터 해왔던 그런 입장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객관적 타당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감정과 이성을 균형 있게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반도 즉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김정은의 그런 특성도 강화하면서 이제 대응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정책적 기한은 일단은 이제 전형적인 대화와 제재, 즉 당근과 채찍의 그런 투 트랙은 그대로 유지할 이제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남북 문제화, 그러니까 즉 이제 국제사회보다는 이제 가급적 남과 북이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제 끊임없이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관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 아쉽게도 이제 북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제 남측을 이제 배제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실망감과 함께 이제 북한에 봤을 때 남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거고 이럴 때 이제 남쪽으로 몰아붙여야지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어느 정도 유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보면 북한의 행태를 보고서 막 평가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일된 그런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금 이제 특히 포춘시 같은 경우 이제 중앙정부는 이제 북한 문제를 방해해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그런 정치적이거나 또 안보적 이해의 사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북한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노력과 폭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민간 부분도 같이 자율성을 확대해서 이제 대북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다 포함하겠습니다만은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전문가분들이
요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활약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재의 결착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은 북한이 경계심을 갖고 이제 위축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계심을 이제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과 유인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 북한 스스로가 기대치를 낮출 필요도 있지만 이제 우리도 기대치를 낮추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제 높은 기대치를 이제 설정했다라고 해서 북한이 따라오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낮은 기대치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비록 이제 눈을 걷어 잠그고 있는 형국이지만 북한과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비정치적인 교류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북한이 이제 남쪽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의 관계를 어느 정도 열어두면 그 속에서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열어둠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는 북한이 국제사회하고 대결만 한다 이런 이미지를 부식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한 희망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우리 측이 이제 부채의식을 갖고 나중에 이제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이제 새로운 정부하고 북한이 협상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을 이제 많이 또 이제 실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전략적인 노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북한이 지금으로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지만 올해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반도 통일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정치 이념적인 통일은 이제 궁극지 못하고 그러려면 신냉정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진이나 한국의 건강하고 비즈니스 하듯이 이제 그러한 남북 관계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게 사실상의 통일이고 우리의 통일 방안에 있어서의 국가 연합 단계입니다. 남북 연합 단계.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대, 30대가 북한 인구의 30%인데 그 인구는 이제 그 세대의 특성은 이제 소위 정보화에 대한 그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베트남처럼 대방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정치법적인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의 이제 중국, 베트남과 오히려 서로 협력하듯이 그런 방향에서 남북한이 이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이제 사실상의 통일 시대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상의 통일을 해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류를 했을 때 이런 이제 한반도 상황을 이제 예상 상행해 보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론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작년에 연말 연초 그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중앙에 있는 그 노동당 의원들만 이것을 회의를 했는데 그전에는 전국에 있는 노동당 당원들을 불러다가 간부들 불러다가 계속 정신교육을 시켰고 거기에는 자립갱생과 그다음에 저기하는 보도와 국가에서 내세웠는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대선 때문에 국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버티는 걸로 한다. 그런데 계속 전략무기로 보도하면서 한국과 북한에 미국의 압력을 넣으면서 거기서부터 어떤 제재라든가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그런 양동 전략이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사관님께서 최신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과 이제 시기 문제지만은 그 유명하게 남북 비핵화 그다음에 교류 협력이 됐을 때 이것은 제2개성공단 모형이고 제2개성공단이라는 것은 이제는 비행기 접경적으로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 협력인데 그러면 비행기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추동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박영민 교수님께서 DMZ의 평화 기대화에 대한 주장을 하시겠습니다. 네, 박영민입니다. 숨차게 자꾸 천천히 짧게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요새 DMZ에 집중하다 보니까 통일연구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DMZ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대진대학교 DMZ 연구원이 꽤 많이 알려지고 있고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권 또 우리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 역시 우리 DMZ 연구원의 또 자산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정부로부터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관심 대상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들어서 DMZ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세 가지 장면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금년도 신년사를 또 말씀하시면서 줄곧 말씀을 해오셨습니다만 접경지역 DMZ에 대한 관심을 제2차, 제3차 이렇게 계속 피력해 오시고 계십니다. 특히 그러한 요인은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 제재를 피하고 남간의 관계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영역이 이 DMZ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경협력이라는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도가 더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방학이라 TV를 좀 보고 볼 기회가 좀 생겼는데 주말 드라마에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TVN에서 방영을 하는데요.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북측에 대해서 좀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 섞인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남한의 이 재벌 2세 여주인공이 이제 재벌 2세인데 북한 지역의 비무장지대에 불시착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인 듯하고 접경 지역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로운 눈으로 좀 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기회 되시면 1회부터 보셨으면 참 재미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문제가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좀 제한받고 있는 이 부분이 다소 지금 완화돼서 아마도 이 보호구역이라고 우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나와 있는 주장하는 보호구역에 관해서 관심들이 촉구되고 있는데 많이 갖게 되는데 경기도도 경기 북부권이 일부 수혜를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양주 지역 같은 데에서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는 세 가지 장면이 좀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금년 2020년 접어들어서는 주요한 의미를 조금 갖습니다. 몇 가지. 북한 내부적으로는 75주년, 조선노동당 75주년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집권이 9년 차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올해 지나면 10년 차를 접어든다는 것인데 북한 체제가 그래도 리더십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갖고 있는 큰 과제 중에 하나가 2011년도에 수립됐던 국가 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 역시 대단히 큰 지금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또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DMZ 이 평화적 이용 방안 연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글은 실은 접경지역 통일연구라고 하는 저희 저널에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을 좀 해서 발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DMZ라고만 썼는데요. DMZ라고 쓰는 이 내용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DMZ 일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온당합니다. DMZ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DMZ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표 1에 지금 제가 명기를 해놓았는데요. DMZ라고 하는 지역은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협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이고 대상 지역은
지금 DMZ 안에 들어가 있는 파주 군내면에 위치하는 대성동 마을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즉 행안부 소관 법률인데요. 여기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각각 이 시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파주, 연천, 김포, 강원도, 철원하천, 양구, 인제, 고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보호구역,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들어가 있는 CCG죠. CCG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그러니까 포천은 두 군데 포함이 포천은 우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는 DMZ 유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DMZ가 갖고 있는 역설, 그 역설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 목표일 테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로 DMZ 역설을 극복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는 DMZ 가치를 설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DMZ 관련된 규범,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규범인데 그거는 제하고 관할권, 관리권 문제를 잠깐 언급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평화적 위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작년도 우리는 대단히 부러운 눈으로 11월 달을 봤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딱 30년, 한 세대감을 넣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은 한 30년 정도를 분단된 상태로 살았고 또 30년을 통일된 상태로 살았던 그 베를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지역을 우리는 새롭게 봤는데 우리는 그러면 뭔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분단된 지 70년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DMZ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 작년이네요. 2019년 9월 25일 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국제 평화지대라고 하는 점, 국제라는 말을 처음 집어넣으신 겁니다. 평화지대라는 개념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MZ의 역설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DMZ로 인해서 한반도 DMZ로 인해서라기보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DMZ 관련된 이미지가 적대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적대적 서사가 대체적으로 우리의 뇌리에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평화적 서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국 평화론의 이 항구적 평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인 자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평화 상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당위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위대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평화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인데 지금 스페인에 살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뵌 적은 있습니다만은 특히 한반도 DMZ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강한 저술을 남겼는데 환경 개발 그리고 군사활동이라고 하는 저술을 통해서 평화 생태 안보 관계를 어떻게 삼각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DMZ가 갖고 있는 생태, 군사, 평화 이런 혼용된 이 역설이 뒤섞여 있는 이런 점에 대한 우리 이론적 논거를 제시해 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DMZ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중무장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DMZ가 가끔씩 이제 축소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중무장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에서는 또 DMZ의 무장병력이 주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정경찰이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가고 북한은 민경대라고 하는 이름을 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고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이 분단이 가져다준 역설의 DMZ는 숲이 아니라 그냥 풀초원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생태환경의 보호이면서 잘 아시듯
철원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콘텐츠가 풍부하죠. 특히 강원도 해안면도 있지만은 경기 지역은 이러한 인문학적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주 지역을 갔더니 파주에 있는 인진강 다리 하나마다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고 특히 리비교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요. 슬픈 현실들이 너무나 많은 슬픈 현실들도 거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미국이 철수한다 할 때 우리의 사실은 그 기지촌 여성들이 직접 미군들한테 가가지고 철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아픈 현실들도 있고 지뢰에 다리를 다쳐서 질질 끌면서 그 다리를 넘어왔던 그런 풍경들을 되돌아봤을 때 다시금 물시울이 적셔지는 그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MZ는 가장 평화적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놓고 이 세계에는 16개 정도의 DMZ가 존재합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런 비무장지대 중에서도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가장 의미가 크다. 없어졌던 비무장지대가 독일의 1393km 분단선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의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보다도 우리는 더 크다. 왜 그러냐면 독일은 동독, 서독, 동독이 만드는 것이고요. 그 분단선에서부터 동독적으로 50에서 200m 정도밖에 폭이 되질 않습니다. 길는 길지만 그러나 독일은 지금 그것을 유럽의 생태지대로 발전시켜 놓고 있고요. 베트남 역시 55km 구간 정도, 우리처럼 임진강처럼 벤하이강이라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번에도 갈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요. 기회 있으면 꼭 한번 베트남 가면 다낭 근처이니까 꼭 가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은 그 관광, 안보 관광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 관광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DMZ를 독일과 베트남과 달리 그런 기업 그리고 생태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쉽지 못하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가치 설정의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DMZ가 과연 우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여기에 대한 국제법학자들끼리의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DMZ는 우리가 관할권을 갖지 못하고 관리권만 갖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영유권, 관할권, 관리권 이렇게 나눕니다. 관할권은 입법사고 행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정전협정상 미국 즉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있고요. 입법사고 행정에 다 영향을 미치고 공중으로 182m까지 미국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헬기가 182m 이내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나서야 가고요. 지난 정부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육로로 방문했을 때 도라산역에서 역시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나서야 이 경의선을 넘어서 북으로 갔다는 사실도 엄정한 그런 국제법의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최근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 관리권을 갖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모든 것이 DMZ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유엔사 허락을 받지 않고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어떤 사업, 그러니까 비군사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다 우리가 승낙을 받을, 승인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정부에도 그런 안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평화적 이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남북의 공유 합참 협력인데요. 이것은 지난 오슬로 대학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독일의 사례를 놓고 남북한 공유 합참이 11개가 되는데요. 특히 이 북한강보다도 임진강 유역에서의 활동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공유하천의 임진강은 63%가 북쪽에 위치해 있고 북한강은 23%만이 북한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가 더 이 경기 지역이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임진강 유량강 소 문제, 홍수 통제, 수질 악화 문제 등등을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임진강 남북 공동 제조사 이 문제는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이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하천 오염 협력을 점차 발전되는 여러 가지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수력 발전의 전력 일부를 장차 남북관계가 좀 호전됐을 때 북측에 제공하면서 전기 협력이랄지 다른 협력 관계로 좀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임진강 수질 오염, 북한강 환강댐의 사전 미통보로 인한 방류 문제, 연천에서 주로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임진강 북한강을 국제하천으로 습격시켜서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우리는 강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 더 이것은 이제 강원 지역에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요. 북한은 지금 강원도 원산의 일대에 세포등판 지구라고 하는 세계 최대 축산단지를 2017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기존의 가장 큰 축산단지가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 마운트 펜버 스테이션이라고 약 82,040만 평 정도 넓이였는데요. 그 2배 정도가 되는 1억 5천만 평 정도를 만들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대관령 목장과 또 대관령 지대와 이 세포등판 지구를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대비를 좀 더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등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협력을 좀 적격 협력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개성 판문점 국제 평화지대인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유엔 기구 등등을 유치하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위치도를 전부 다 찍어달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뭐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합니다만 이 조건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적시를 했는데요. 이 개성 판문점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협력지구를 평화협력지구를 구축을 하고 지정을 하고 DMZ 내에 위치하도록 하자. 개성같이 북측에다 하지 말고 군사분계선을 끼고 하자. 가운데 걸쳐서 하자. 페이지 11페이지. 그리고 북측 지역에 위치한 과거의 개성명단과는 다르다. 그래서 DMZ 내에 제2의 비무장 평화공간을 창출하다. 두 번째 평화협력지구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등을 이전하거나 또는 입주를 한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유엔 기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입주시키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좀 재봤더니요. 판문점하고 대성동, 기정동 제가 이 제안해놓고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공격을 좀 받았는데 두루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저수지가 3개가 있는데 두루미 피해가 그래도 가급적이 적은 지역인데요. 대성동, 기정동이 1.8km, 대성동, 판문점이 1km, 판문점, 기정동이 2.1km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수학 제가 잘 못해가지고 이거 계산을 좀 시켰습니다. 벡터리함으로 계산을 좀 했더니 약 한 30만 평 정도, 연대 실종 캠퍼스가 29만 평 정도 되니까 비슷합니다. 여의도의 한 3분의 1 구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한다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제네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1년에 8,000회 정도 하거든요. 우리도 굉장히 큰 우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더 활용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MZ 지뢰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남북이 그 오타와 협약이라고 개인들의 금지 협약이 있는데 사실은 이 협약에 우리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좀 목표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께서는 뭐 38만 발 정도 DMZ에 지뢰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느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통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200만 발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거해도 안 되고요. 제거하면 바로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동 일단 남북한이 오타와 협약 동시가입 같은 경우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DMZ 일원 또는 DMZ를 전쟁치 양적 유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이제 이것을 평화 지향적 자원으로 좀 인식해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말의 향연이 아니라 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더욱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남북관계를 추동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다양한 의제들을 좀 더 모으고 이 모은 의제들을 제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우리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이번에 좀 더
변화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익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좀 더 의견을 좀 내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제시를 한다면 그것이 또 시민사회, 전 대한민국 시민사회에서도 좀 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비행기의 평화적 이용,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가 상당히 미묘한데 북한이나 미국이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북한 대선, 미국 대선, 그다음에 북한은 여러 가지 안전보장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북한이 미국을 움직이는 그 가운데 한국은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북한,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요새 쓴소리 하지만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볼 게 아니라 한국한테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운전대를 맡긴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다녀왔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그러면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간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했던 사업도 아마 제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강강 개성공단 문제, 남북 철도 문제 이런 것들도 타진하고 왔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의견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DMZ의 평화적 이용이 순식간에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DMZ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천 문제라든가 지뢰 문제라든가 국제 평화 지대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사업들은 지금 제시된 사업들은 이미 기존 사업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물꼬가 하나 트이면 이제 대규모적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될 것이고 그 사업은 새로운 사업들과 연계되고 그 사업들 경호선 축선 사항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철원 연천, 포천 한탄강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은 제2 개념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경제특구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게 이제 철원을 중심으로 한 경원선, 나중 선봉,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남북 경협 사업은 바로 철원을 중심으로 한 포천, 연천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사례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하승환 대표가 앞으로 통화시대와 관련돼서 일단 포천과 철원은 발전 방안, 그다음에 또 행정체계 개선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